공중급유가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공중급유 기술은 듣도 보도 못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 공중급유가 네. 아니고 우주급유죠. 네, 우주급유죠. 네, 지난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우주 산업과 스페이스X의 최신 뉴스들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내용을 이제 큰 그림에서 훑어보느라고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궤도님의 본진을 찾아온 여의도 궤도 정의훈 애널리스트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본 것 네. 같아요. 그죠? 저희 둘을 다른 프로에서도 엄청나게 찾아주시다 보니까 네. 그만큼 우주 산업이 핫하다는 증거겠죠? 항성님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딱 네. 그거를 받아쳐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번 두 번째 방송도 좀 많은 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조에서 약간 1.5조 달러. 네. 근데 XAI 합병을 하면서 더 네. 늘어날 수도 있다.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PER을 몇 배를 줬길래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냐?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판매를 했을 때, 주식을 판매를 했을 때 사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식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네. 아무도 안 사겠다라고 하면 이 주식의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미 스페이스X라는 이 비상장 기업은 XAI와 합병을 할 때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어요. 네. 두 번째는 이 PER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PER은 EPS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주당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가 얘네 순이익의 몇 배 정도 되느냐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간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성장 산업인 경우에는 PER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단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익률을 높이는 단계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좀 PER로 적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PSR을 적용을 하거나 PSR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장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제가 PSR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ER은 또 선정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스페이스X의 순이익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PER 접근 방식은 좀 어렵다. 음. 그런데 제가 자료를 1월 달에 썼을 때는 네. 매출액 추정 정도는 했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한 200억 달러 초반 정도 연간 매출액을 추정을 했는데 네.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PSR 기준으로 그러니까 몇 배 정도 되냐라고 하면 1조 달러 기준이 약 40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1.5조 달러 정도가 되면 약 한 70배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한데 네. 그 뒤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6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더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에비타라고 해요. 네. 이 에비타가 80억 달러라고 나왔어요. 실제로 현금 흐름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물론 스페이스X는 정말 많은 위성을 쏘았잖아요. 네. 10,000개에 가까운 위성을 그렇죠. 쏘은 상태고 로켓 라인업도 저희가 매번 같은 로켓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들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감가상각을 더하면 이익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감가상각을 그나마 조금 줄이고 있는 게 재사용 발사체 부분이긴 그쵸. 하죠. 어쨌든 이게 현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주 기업하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는 상당히 많이 벌고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투입되는 것 대비 매출액이 커지는 게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매출액이 100이 늘면 거기에 변동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수반돼야 되는 네네, 비용 비율이 비용들. 클수록 좀 불리한데 그렇죠. 스페이스X는 이미 많은 위성들을 깔아놨어요. 그러면 그 가입자 수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를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네. 비단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줘야 되는 부분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내에서의 헤리티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사용 기술, 로켓 기술이라고 하는 이 헤리티지는 사실 돈 주고도 바꾸기 좀 어려운 그렇죠,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단순히 재사용 로켓을 발사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165번.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 번의 재사용을 함으로써 얻은 이 우주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링크가 지금 속해 있는 위성면이라고 하죠. 궤도면을 확보하고 있는 또 그런 이점들. 그렇죠. 궤도면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 자산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와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그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헤리티지들이 인정을 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아 나도 스페이스X 주식 갖고 싶다. 그렇죠. 가 되는 거예요. 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은 컸던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또 특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영향을 미친 게 있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022년쯤에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1,000억 달러쯤 하던 게 2025년에는 4천억 달러로 점프를 하고 최근에 뭐 2월에 XAI와 합병을 하면서 그 순간엔 거의 1조 달러까지 막 엄청나게 점프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선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설립이 되면서 네, 처음부터 돈을 아주 많이 못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익이 많이 안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냐면 증자라는 걸 해요. 증자.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을 더 모으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펀딩을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때마다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의 아. 기업 가치로 몇 주를 발행한다. 어.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보다 보면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2020년대 이전에는 어떤 순간에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냐면 2015년에 재사용 재사용 랜딩에 그렇죠. 성공했을 때, 네. 혹은 그 전에는 펠컨 9의 첫 발사에 성공했을 네. 때, 그 전에는 펠컨 1이라는 첫 로켓을 세 아, 번의 귀여운 거 실패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시계열로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때마다 조금씩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게 보이고 네. 최근에 이런 급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펀딩을 안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안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2023년 이후쯤 될 맞습니다. 거예요. 20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펀딩을 안 받아요. 맞아요. 펀딩을 안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신주가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구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기존 투자자들의 구주가 아니라 네. 스페이스X 내부 직원들. 네. 그래서 직원들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떠난다든지 맞아요. 이럴 때 이제 그 주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물량이 되게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확 몰리면서 그렇죠. 이게 최근 2023년 1월부터 6개월마다 기업 가치가 거의 막 몇 배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거는 스페이스X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타링크 가입자 수를 엄청나게 많이 아, 늘리고 진짜 많이 늘렸죠. 로켓 발사 횟수도 엄청 많이 늘리면서 25년 12월 기준으로 8천억 달러 밸류에서 현재는 합병하면서 1조 달러 밸류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보통 기업들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훨씬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장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켓 부분이라는 게 아무리 민간 사업자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스페이스X도 당연히 처음에는 나사의 수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에서는 로켓 개발 과정을 쭉 어땠는지는 한번 처음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개발했던 로켓이 펠컨 1이라는 원이죠. 네. 그런데 이름이 왜 펠컨 1이냐? 자동차에도 엔진이 들어가고 비행기에도 엔진이 들어가듯이 로켓에도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펠컨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은 멀린이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그렇죠. 멀린. 근데 펠컨 1은 멀린 엔진이 일단에 하나가 하나.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름이 펠컨 1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소형 로켓의 이제 크기인데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회고록을 보면 4번째 만약에 실패했으면 네. 회사가 망했다. 맞아요. 그래서 3번째 실패했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잔해 더미에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몇 개 쓸만한 걸 주워와서 4번째를 시도할 만큼 정말 절박하게 만든 이 펠컨 1이 2009년에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는 이 펠컨 1을 발사하자마자 은퇴를 시켜요. 네. 발사에 성공하자마자. 왜 은퇴를 시키냐면 펠컨 1은 소형 로켓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을 하는데도 의미가 없고 음. 그 다음에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던 거죠. 정확했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펠컨 1을 은퇴시키고 바로 다음 로켓인 펠컨 9을 만듭니다. 네. 펠컨 9은 9번째로 만들어서 펠컨 9이 아니라 일단에 부스터에 9개가 들어있죠. 멀린 엔진이 9개가 들어가서 펠컨 9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로드라고 하죠. 탑재 가능한 중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늘죠. 그래서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대형 로켓급으로 이제 성장을 네. 하게 되는데 이게 2010년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사 수주나 이런 것들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펠컨 9은 재사용이 아니었어요. 일회용 로켓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발사를 하고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고민 끝에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기술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재사용 발사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펠컨 9을 개발할 때부터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을 성숙시키는 단계가 조금 오래 걸렸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펠컨 9의 재사용에 성공한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일단 부스터를 랜딩에 성공한 게 네. 2015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 랜딩에 성공한 것 중에 제일 상태가 좋은 애를 가지고 와서 발사에 성공한 게 2017년. 네. 네. 그래서 사실상 2017년부터 상용화된 재사용 발사가 시작했고 펠컨 9의 발사 횟수가 2017년을 기점으로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는 165번까지 발사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발사한 총 로켓 횟수의 5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거의. 네, 작년이 인류 인류 전체가. 324번을 발사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사라는 거는 발사 성공 기준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냥 시도죠. 네, 시도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궤도향으로 시도한 기준이 324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165번이면 절반 이상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있죠. 2번 네, 있죠. 누리호 발사와 이노스페이스 민간 기업의 발사. 그만큼이나 이 스페이스X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게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기업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발사하고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하고 이제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켓랩의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소형 발사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형 발사체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지금 뉴트론이라는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발사체로 보이는 이 로켓들을 조금 비교 분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대형, 그러니까 중형과 대형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페이로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톤, 그러니까 재사용 기준으로 15톤, 이게 풀리하게 사용했을 때는 23톤 정도까지. 그러니까 적용을- 풀리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음. 재사용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펠컨 9도 15톤에서 23톤이라는 그 페이로드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뉴글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톤에서 4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페이로드 차이는 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뉴글렌이 이번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발사하는 그 발사에 성공할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상당한 좀 진전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연기를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스페이스X는 그 대형 발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스타쉽이 페이로드 기준으로 거의 100톤인가요? 예, 100톤에서 150톤 정도. 네, 100톤에서 150톤을 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것도 스타링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화성에 갈 때, 달에 그쵸, 갈 때 달에 갈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콘 9도 은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발사체들이 있고 또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네. 소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들 수 있는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kg? 네, 300kg에서 500kg 정도. 500kg 정도로 네. 알고 있는데 되게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킬로그램당 단가는 비싸겠지만 네. 아무래도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소형 위성들을 발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차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켓랩도 아까 제가 324번의 지난해 발사 중에서 21번, 22번 정도를 발사를 했어요. 맞아요. 20번 넘는 발사를 했기 때문에 소형 로켓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발사 이력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게 위성을 점점 많이 발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이 발사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위성들도 수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것보다도 저는 꾸준히 발사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성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발사가 많아지잖아요. 네. 위성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위성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 관제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지상국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국을 건설을 하는 사업도 우주 산업의 일부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국내에도 사실 로켓랩 같은 민간 발사 기업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사하는 기업 기준으로 제일 좀 많이 이름이 알려진 건 상장사 중에 이노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 로켓 기술인 누리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전 받았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발사가 주력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하나의 작은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약간 방산 기업으로 맞습니다. 네,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노스페이스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빛 나노라고 하는 자사의 소형 발사체가 안타깝게도 지난해 12월 달에 첫 상업 발사에 실패를 하면서 맞아요. 아무래도 다음번 발사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제 이후에 개발한 펠컨 헤비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로켓 수송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사실 스타쉽 같은 경우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우주 탐사. 네, 심우주 탐사. 그러니까 달에 가거나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펠컨 9의 경우에는 연료가 많이 모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게를 들 수 있는 스타쉽만한 그 크기의 로켓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스타링크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위성들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단 위성의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서 개수를 늘리는데 과거부터 치중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위성 성능을 막 엄청나게 좋게는 못했어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져야 네. 되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많이 발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스타쉽이라고 하는 대형 로켓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스타링크의 위성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높여도 네. 충분히 많이 발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의 서비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 스타쉽 발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계를 해드릴 때 보셨지만 스타쉽 10차 발사 그리고 11차 발사에서 무엇을 테스트를 했냐? 스타링크의 더미 발사를 위성. 네.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이제 스타쉽을 이용을 해서 스타링크를 궤도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스타쉽이 다른 발사체와는 매우 틀린 지점이 이제 공중 급유가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공중 급유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 멀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공중급유 기술은 사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 공중 급유가 네. 아니고 우주 급유죠. 네, 우주급유죠. 네. 그래서 그 우주급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심우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니즈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단순히 화성까지만 가는 거면 공중급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화성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공중 급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있으니까. 두껍잖아요. 네. 근데 화성은 대기가 얇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우리 그 로버라든지 이런 네. 것처럼 그냥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무게가 가벼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있는 것들도 페이로드도 많고 그 스타쉽 자체의 무게도 많기 때문에 역추진 방식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역추진 방식이라는 게 왜 그 화성까지 가려면 정말 빠른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속도를 줄이려면 진짜 많은 연료를 맞아요.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급유는 필요하다. 거기에 가는데 들어가는 연료가 아니라 이건 정말 멈춰서기 위한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급유라는 개념이 거기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존하는 가장 큰 로켓이다라고 하면은 두 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LS. SLS, 아르테미스 미션 전체에 사용이 될 예정인 SLS 그리고 스타쉽인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SLS는 최근에 또 발사 연기가 되기도 했고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로켓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SLS는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없는데 공중에 띄워놓은 항아리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 그렇죠. 그냥 통과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돈은 겁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 SLS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고 1차 발사에도 무사히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발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저는 이 아르테미스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는 SLS는 어떤 그런 사용하는 연료도 그렇고 좀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하죠. 네,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사도 프로젝트 자체 방향성을 좀 수정할 필요성도 추후에는 느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쉽과 SLS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민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돈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목적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차 발사 예정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이제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타쉽의 개발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스타쉽이 차후에 스페이스X에 어떤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차 발사부터는 3세대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는 거라서 랩터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이나 연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 평가가 저는 우선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발사를 앞두고 사실상 상용 직전 단계까지 지금 테스트를 이루어져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운송 수송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저번 발사처럼 위성 사출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일단 슈퍼 헤비가 다시 한번 메카질라의 3세대도 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리고 2단 스타쉽도 지난 발사 때는 호버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인도양에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8초 정도 정지 비행을 한 정도까지만 갔었는데 정지 비행뿐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와서 지상에 착지를 또 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퀘스트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호버링이 왜 필요했는지를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스타쉽의 목적은 1단, 2단을 완전한 재사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단은 팔에 메카질라에 들어왔을 때 잠깐 떠 있어야 이게 잡아줄 수 있는 텀이 생깁니다. 그게 한 10초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단도 그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만 이제 완벽한 재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버링이 왜 공중에 떠 있냐라고 하면은 그 재사용을 위한 및 기술이라고 기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차 발사 이후에 한 15차 정도로 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4차 또는 15차에서 공중 급유도 우주 급유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스타쉽이 성공을 하는 것 자체도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엄청 화두가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게 물론 과학을 좋아하시고 우주 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챙겨 보셨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자본시장에서도 이 뉴스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 발사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많은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과시를 하고 네. 스페이스X가 이 정도다. 우리는 달에 갈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은 테스트 발사들이 이제 일면들에 좀 오르고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성님의 올해 이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 수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IPO 사시려면은 제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발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다 해설을 하면서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